다음으로 두 번째 지정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이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 선생님은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울산대학교에서 예방의학으로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임상초빙 교수를 하시고 임상 강사도 하시고 임상 조교수 대우를 하셨는데 현재는 아산 K의원이라고 하는 데서 대표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산케이의원 응급학과 전문의 이혜선입니다. 저는 이제 비대면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원을 개원해서 처음에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으로서 겪은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좀 해소됐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그 30곳 이상이 현재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업체만 10개가 넘고 20개가 넘는 업체가 이미 또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시작했고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그다음에 올해 초 1분기만 1000만 명 이상이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가 코로나 환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환자 구는 좀 다양해졌지만 환자의 진료 횟수는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비대면 진료 어플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이런 사후피임약, 질염, 탈모약 같은 것들을 프로모션 광고를 하고 있고, 푸시 알람으로 질염 오늘 뭐 의사 만나지 말고 비대면으로 질염 진료 보세요라는 푸시 알람이 가는 날 질염 환자만 쭉 접수가 된다든지, 탈모약 비대면으로 진료 받으세요라는 알람을 보내면 그날은 또 탈모약 환자들이 접수를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 시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어플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환자가 워낙에 줄어들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 어플을 통해서 약을 먼저 고르고 이 약을 의사에게 처방받기라는 버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채팅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널을 운영하도록 해서 환자들이 진료 이전에 이걸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의료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응답인데 그 부분은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비용 없이 상담을 했을 때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자꾸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분명히 효용이 있고 편익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환자 부분도 있고 진료 측면에서도 있고 의료 체계 측면에서도 일단은 환자들 같은 경우 이동 불편이 있는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들, 그다음에 의료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군부대, 자가격리 상황이라든지 교도소에 있는 환자들은 분명히 비대면 진료가 제공되었을 때 이점을 가지는 환자군이긴 합니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의 효용은 일단은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향상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어쨌건 지금 키워드 광고로 자꾸 사후피임약과 질염을 이 친구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환자들이 이 병원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질환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부인과 가기 싫어서 질염을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약은 드리지만 직접 소독하고 세균 배양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 전 단계의 트리아지 기능입니다. 이게 응급학과 의사들은 일선 소방서나 일선 소방청에서 일반 환자 의료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이것이 트리아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19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정당한 비용과 책임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런칭된 어플들 중에 환자가 자기 당뇨 수치라든지 혈압 수치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고 그것을 의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DSS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 어플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성 환자한테 적용이 된다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환자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의 그 중요한 보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의료 체계를 조금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감염병 재난이었지만 사실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 혹은 전쟁 상황까지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한다면 재난 상황에 좋은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의료인들이 쉬고 있는 의료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지원 분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주말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도 제가 이걸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올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에 어디에다 물어볼지 몰라서 그냥 왔습니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로 1차 조금 거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진료가 완료될 수도 있고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실로 다 소화를 함으로써 좀 응급의료 체계가 중증 환자나 정말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의료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낀 문제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원하는 약 담아두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살 뺀 중이니까 고위험 약물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특정 약물을 언급하면서 이 약 필요해요라고 진료 신청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사실은 병원에도 1차 의료기관은 이미 그런 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닥터 쇼핑을 하기에 너무 쉬운 환경으로 변화했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처방전을 냈을 때 이게 인쇄해서 환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한 번, 그 다음에 이게 처방해서 약을 조제해서 환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그 처방전 리뷰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다 생략되어 버리고 특히 복약지도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배달로 이루어지면서 복약지도 자체가 약사의 복약지도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은 이제 비대면 진료의 문제라고 언급되는 부분인데 시청 타촉이라고 하는 다양한 비언어적 진료 과정들이 모두 다 언어적 소통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 개인의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 열이 나는 것 같으세요? 환자분 열이 몇 도세요라고 했을 때 채운 게 없어요 라고 하는 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에 채운 게 없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당뇨가 있음에도 혈당 측정기 집에 안 가지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했을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면 파악할 수 없는 정보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 외적 문제로는 환자 의사가 상호간에 저 사람이 지금 접수한 그 환자가 맞는지, 그다음에 내가 통하고 있는 의사가 실제 내가 진료 신청한 그 의사가 맞는지 확인할 길이 그게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론 화상통화라는 툴이 사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패스앱 같은 것들을 뭐 갖다 붙이겠다라는 업체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전화진료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 간의 신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체계나 진료 지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진료 오류나 처방 오류, 진단 오류, 처방 오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인들의 플랫폼 종속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플랫폼 차원의 환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홍보를 하러 와서도 이게 우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 참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플랫폼 사용료 없이 참여하게 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업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추후에 뭐 상위 노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비를 요구할 계획도 가지고는 있다. 이게 이제 법적 검토는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들은 좀 중장기적 도입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좀 시선을 가지고, 사실은 보건복지부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부나 과기부나 이런 것들에서 다 일관성 있게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도입되면서 1차 의료나 1차 의원이나 아니면 약국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의료 자원인데, 이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여지를 비대면 진료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이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이나 만성질환자 증상 악화의 조기 발견에 보조도구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이거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 표준 모델이나 로드맵 같은 걸 조금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가이드라인들이 조금 같이 수립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급성기 질환 중심의 지금 치료가 됐었고,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좀 무리한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이라든지 만성 질환의 보조 도구 아니면 일상 진료 도구로서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좀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IoT랑 결합해서 조금 진료 안전을 보도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적 성장에 굉장히 매몰돼서 자극적인 광고, 자극적인 환자 모집을 하고 있다면, 본인들이 좀 진료 과정이 중요한 참여자라는 걸 인식하고 환자 안전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자들이 사후핍약을 달라고 진료 신청을 한다든지 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1차로 좀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이 플랫폼 사업자 단계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료 과정에 참여자인 만큼 어쨌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방 전 리뷰 과정이 지금 두 단계나 스킵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나눌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같은 경우는 의료인에 대한 최소한의 진입 장벽이나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좀 같이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고발 사례 같은 경우 아까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서 환자들이 원하는 약을 입력했을 때 환자한테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환자가 원하는 약을 그대로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의료기관의 비대면 의료 행위를 제한하거나 하는 페널티를 또 의료계에서 마련해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계부처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질환을 이제는 학회에서 좀 고민해서 분류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결국은 의료인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앞선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그 공격적인 마케팅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 주도로 조금 이 모델을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윤리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신분 도용하면 안 되고 의약품 판매 같은 것들은 불법이라는 거에 대한 캠페인을 통해서 환자 보호자에 대한 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고령 환자를 방치하는 수단으로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정 약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반드시 대면 진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환자도 해야 된다는 게 비대면 진료로 그냥 해주세요라고 우기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명치가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응급실 가셔야 돼요라고 말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약 주세요 이렇게 우기는 부분이 아니라 대면 진료를 권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번 코비드 기간에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환자를 받고 많은 경험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경험들이 잘 쌓여 있고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규모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좀 체계적인 디브리핑을 통해서 이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장기적으로 비대면 의료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곁으로 정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허용도 안 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비대면 어플이 거의 50개 업체 이상 생겼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의료의 수용과 정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원격 의료가 사실 사회 안전망으로 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환자 보호자까지도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비대면 의료가 만약에 정착이 잘 되면 이게 또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층에 상관없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의료를 통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정착될 경우에 또 만성질환자 관리 같은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회 전체가 조금 더 건강해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